정당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만약에 진짜 중도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을 좌파라고 잡고 이쪽을 우파라고 잡으면은 맨 오른쪽에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합시다. 극우파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극우파는 저희가 보기엔 두 가지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유럽의 극우파는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선 막 취직하면은 곤란해진다. 이를테면은 뭐 스위스 같은 경우 극우파는 폴란드나 이런 데 젊은이 자꾸 와서 정치적 만명을 요청하고선 근데 스위스는 나라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 폴란드나 체코에서 막 들어오면은 그 숫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극우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극우파는 자기네 구식민지였던 이를테면 알제리나 그런 데 젊은이들 오면은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출산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복지가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인종주의에 의해 서 있거든요. 일반적인 극우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민주동맹 시절에도 좀 논쟁했던 게요. 한민족 제일주의 우리 함께 그래서 나 레이시즘이다 막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게 왜 인종주의? 그게 원래 인종주의의 정의예요. 하고 막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싸우지 말자 그러면은 이 세 개에 해당될 거고요. 쟤는 죽여 없애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박사회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중도 우파 정도의 입장에 계속 서 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전 대표하고 갈라서기 전까지는 이제 좀 약간 합리적인 보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이크 샌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파이긴 한데 공동체라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한국도 공동체 같은 걸 만들자.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거 뭐 마이크 샌델 얘기를 상당히 베낀 거 아니냐 뭐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파 내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자본주의 그런 얘기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최근에 북한과의 입장에서 북한은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망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고 이 사람들한테 여기 찍으라고 해봐야 사실은 잘 안 될 거거든요. 안 바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구도인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운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딱 가운데. 그러면 나는 40%니까 내가 1등일 것 같은데 이런 정치 지형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분포도는 이렇게 생긴 분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쌍봉형 그래프예요. 이런 쌍봉형 그래프라서 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손학규 후보가 혁신적 중도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역동적 중도라고 그랬죠. 중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운데로 가자고 했는데 이거의 분포의 특징은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도라고 깃발 들으면은 즐거운 데 서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도가 맞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당신 입장이 뭐냐고 하면은 중도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중용이고 특정 이념에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보면은 여기 내에서도 요쪽으로 딱 가운데점에 요쪽으로 조금 더 가 있거나 요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깃발을 딱 드는 거 보면서 제가 요번 대선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좋아지길 바래요. 좋아지길 바라고 딱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는 게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우리 나라 망할 것 같다는 불안을 안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라당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나라 안 망한다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망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이제 경제하거나 그런 경제 관련된 사람들 만나면은 대부분이 다 보수거든요. 대부분 다 보수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 박사 그러면서 빨갱이 정권 때도 대폭 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4억 개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언제 돈을 쓰고 언제 완공하고 무슨 신상품 내놓고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상품 내놨는데 만약 그 주에 대폭 쐈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가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그러는데도 상반기에 터질까 하반기에 터질까 봐 맞춰보라.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월별로도 다
쪼개고 주별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가 바캉스 시즌이니까 그 주에 맞춰서 뭘 하고 그다음에 맨날 첫눈 오는 날이 언제인지만 알면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가지고서 화이트 뭐 쫙 뿌리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저도 그런 답답한 얘기는 처음 봤거든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것만 맞춰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한 가지는 이번 점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한숨 맞은 표정으로 날 보면서 그럴 거야 라고. 대선과 총선 구도를 보면은 현재 이 정당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거는 연정 시스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저런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각자 뭐 찍고 싶은 사람 찍고 그 중에 1, 2등이 남으면은 이제 표를 다시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안 합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 쪽 후보가 있었는데 중도 쪽 후보표가 좌파로 오지 않고 그냥 우파로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 나를 찍었던 사람은 뭐 누구를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게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조금 복잡하긴 해요. 저는 무슨 연정 시스템인데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로 이제 연정이라는 거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각 책임제에서 50%가 깨지면 자동적으로 연정이 깨지니까 이를테면 뭐 누구 장관 몇 개 시켜준다 그러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연정이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정부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라져서 장관 일단 두 자리 안 주려고 그러다가 총리가 다 새로 뽑아야 되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건 제도적으로 약속이 아니고 제도가 보장해 주는 거죠. 조선일보 사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신문을 하면 천천히 망하고 방송을 하면 바로 망한다고. 자기들도 알고는 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조금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쓰는 홍보비가 있으니까 그 홍보비를 가지고 자기가 차라리 방송국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돈보다 싸다라고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고 동아일보는 뭐 자기 방송 찾아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뭐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거 찾아서 망하는 그거 안 망한다는 전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전 본 페이퍼를 본 건 아니고 일부의 저 사업 계획서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데 3년 안에 자본 잠식하게 돼 있는 사업 계획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면 망해요. 근데 저도 기업 생활을 좀 했었는데 처음 봤어요. 그런 사업 계획서는요. 아니 망할 거라도 그거를 막 8년으로 분기시키고 뒤에 또 작업원이 들어오게 해놔가지고서 손익분기점은 10년 내에 뭐 턴오버 기간 뭐 8년 뭐 이렇게 하거든요. 뻥을 쳐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언론 하는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써가지고서 3년 안에 망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 글 쓰다가 내가 되게 갑자기 막 유승환 감독 생각나서 너무 웃었는데 참 지옥행 특급 열차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편 편성 같은 경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시킨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열심히 돈을 들이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이렇게 그리고 가만 분석해 보니까 저거는 누가 시켜도 내가 미쳤어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머리 총 맞았어라고 할 건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가서 막 한다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정의는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이여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라 그게 너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가 타고 간다 그러니까 잘 가세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 중간에 경고를 막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딱 한 가지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PD, 중앙일보 PD가 수백 명씩 등장하는 거는 무서웠어요. PD들도 아주 발언권도 세고 또 보는 것도 많으니까 야 조선일보 기자들도 무서운데 PD까지 잔뜩 나오면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운영하다 보면은 3년이면 자본 잠식이 돼서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가 막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쟤네들 어떻게 했냐면요. PD나 뭐 앵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뽑고 다 외주로 주고 자기들은 데스크만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KBS나 SBS 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 외주 비율이 아마 50% 높아졌을 거거든요. 그럼 외주 제작사가 조금 많아지긴 할 건데 거긴 비정규직이라서요. 이렇게 저랑 가면 다 친구예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우린 가난한 동네에 가면 다 이게 연맹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월급을 줘서 그런 조선일보처럼 생각하는 PD들이 많이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그게 하나의 이해 집단처럼 되고 발언권을 가진 집단이 되는데 그건 안 생기고 데스크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는 안 무섭죠. 데스크는 뭐 10명 미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천하의 조선일보라도 10명 미만은 그건 안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을 거고, 돈은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야,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어쩌면은 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나쁜 놈들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찬물 마실 때도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불어가면서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맹물도 체한다는 건데요. 이런 종편 같은 경우가 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